네,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지난 또 사료 해석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자도 좀 지난 앞에서 했던 것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역시 중국의 토지 제도와 조금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볼 부분은 한자 자체는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간혹 제가 어려운 한문의 경우는 중국에 있는 제자한테 사실은 간혹 한 두어 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료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 있는 제자한테 한번 물어봐도 간혹 그들도 해석이 좀 어렵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한자 자체도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경 지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사료 자체는 한자로 볼 때는 정말 굉장히 한 5급 정도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한자들입니다. 다만 역시 배경 지식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료를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이 범자라고 하는 것은 무릇 범자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글자는 지급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들은 아마 모르는 게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도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또 역시 한자죠. 네, 그래서 이 7글자 정도를 보면은 보통 이 범자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릇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범이 나오면 선생님들은 그냥 무시를 하시고 그러면 지급한다라는 게 되는데 뒤에 밭전자가 있으니까 밭을 지급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네 글자를 한꺼번에 해석을 해버린다면 밭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게 될 겁니다. 근데 뒤에 두 글자가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토지를 지급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제도까지 집어넣는다면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의역을 해서 토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차이를 두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고물의 정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장정할 때 쓰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한자로 본다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대부분의 한자 사료에서는 이 정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8세 이상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정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남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머릿속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든 간에 18세 이상의 남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이미 그것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냥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정남 이렇게 해석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남이라고 한다면은 정남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인데요. 역시 대략 한 16세부터 정도 보기도 하고 그 나이는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로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정남이 있고 그 아래에 중남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정남하고 그 다음에 중남이 있는데 일경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정남과 중남에게는 일경을 준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자 자체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밭이나 밭의 일항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토지의 또 하나의 단위로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만경창파라고 해서 푸른 바다를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 이 만경창파에는 어떤 밭이나 토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냥 토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남과 중남에게는 일경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자는 정말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밑에 요 한자 7글자를 본다면요. 또 무릇 이거는 지나가고요. 토지를 나누네요. 그죠? 어떻게 나눕니까? 네,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등급으로 한다,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왈, 일자가 아닙니다. 그죠? 왈, 영업,
영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영원히 그 업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영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여기에도요, 그죠? 한자는 굉장히 쉽죠. 이 구자에 나눌 분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입을 나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구분.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은 보통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되죠. 토지는 2등급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2등급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는 영업전이라고 말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구분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영업전과 구분전이라는 것을 딱 떠올려야만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자는 정말 쉽습니다. 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정의 토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역시 여기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정남의 정자를 가지고 왔다고 봐야죠. 그러면 해석 자체는 정의 토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깔끔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죠. 이 정남을 가지고 와서 정남의 토지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영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팔을 구분으로 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토지 제도가 있는데요.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정남과 중남에게 일경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단계는 두 단계가 있더라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영업전이라고 하고 하나는 구분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업전이 2를 차지하고 구분전이 8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경이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영업전을 20, 그 다음에 구분전을 80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역시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2와 8이라는 숫자밖에 없지만 2와 8이라는 숫자밖에 없지만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나요? 20무, 80무 이렇게 또 토지 단위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또 한자를 한번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토지제도 영업전이 있고요. 구분전이 있더라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당나라의 균전제이구나. 이걸 이제 한번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나라에서는요, 토지를 정전제에 입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국유화라는 전제를 깔 수도 있겠죠. 황제의 토지로 보고 국가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정책을 핍니다. 이것을 우리는 균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균전제는 그 이전에 나라였었던 북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북위에서 시작을 했었던 이 균전제가 수나라를 이어져 오고 수나라로 이어져 오고 다시 당나라로 이어져 오면서 훨씬 더 제도가 정비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위에서는요, 용어상 예를 들어서 구분전이라는 용어는 없고 노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전이라는 용어는 없고 상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즉 북위에서는 노전, 상전, 그 외에 이제 마전이라는 게 있지만 노전과 상전을 나누어 주었었죠. 그게 이제 북위라고 한다면 수나라를 거치면서 당대에는 용어가 노전이라는 것에 대비해서는 구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전은 북위에서는 상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어가 바뀌고 또 뭐도 바뀝니까? 북위에서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나누어 주죠. 그래서 소나 말에 소나 말도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으로 치면서 한 집에 소가 4마리가 있다면 또 토지를 나누어 주기도 했었죠. 소나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한 집안에 노동력이 많다면 토지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북이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노동력이라는 것을 중시하면서 여성에게도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당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서 소가 몇 마리 있든 상관이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토지를 나누어 주지 않죠. 물론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토지를 나누어 주지는 않지만 과처첩인 경우에는 토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업이라고 하는 글자는 놓고 본다면 영원히 업으로 삼는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받은 정남이 자신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구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세가 되면은 받은 구분전의 반, 즉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80무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40무를 국가로 되돌려 줘야 되고, 죽으면은 이 전체를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반납하는 부분이고, 영업전은 일정하게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가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위에서 시작한 균전제가 당으로 이어지면서 이 균전제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조용조 제도가 역시 시행됨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기반해서 그 부병제라고 하는 병사제도가 추진되고 있음을,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나라의 균전제가 우리나라에도 좀 전해지고 또는 영향을 주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전해지면서 반전 수수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당나라의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균전제는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무너져 가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균전제에 기반해서 부병제와 조용조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균전제가 무너지면은 조용조제와 그 다음에 부병제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균전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또 다른 간단한 한자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도금을 약간 안 보이게 해놨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오늘 거는. 그래서 토지를 주는 제도, 급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해놨고요. 토지를 주는 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정남과 중남에게 일경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릇 토지를 2단계로 나누고 첫째 영업전, 둘째를 구분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남의 토지는 20무를 영업전으로 하고요, 80무를 구분전으로 한다라고 깔끔하게 한번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균전제에 기반해서요, 무엇을 시행하느냐 하면 조용조제라고 하는 조세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한번 그것까지 오늘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도 한자가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균전제하고 이 조용조제를 좀 같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가 있네요. 무슨 토지가 있습니까?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즉, 토지가 있다라고 한 즉 또는 있으면 조가 있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조세라고 할 때 이 한자를 씁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가 있으면 조세를 내고요. 뒤에를 똑같은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집이죠? 집이 있으면 즉 조를 낸다. 자, 우리가 도금상으로는 같은 조이지만 의미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첫 번째 조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두 번째 이 조는 무엇에 매기는 세금이다? 네, 그렇죠. 집에 매기는 세금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토지세, 그 다음에 호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자를 보면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몸뚱아리가 있으면, 몸이 있으면 용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슨 제도라고 표현합니까? 조용조 제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조용조 제도는 역시 균전제에 기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그럼 국가에서 아까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20무, 그 다음에 80무, 20무를 영업전으로 주고 80무를 구분전으로 줬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가 무엇을 걷어간다? 조를 걷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은 또 조를 걷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있으면은 몸이 있다는 것은 곧 노동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살짜리 이렇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역시 누구들한테 노동력을 제공받습니까? 정남에게
노동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남이 역시 여기에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용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조는. 그럼 이 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밭전, 즉, 밭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었죠. 그것을 내고요. 어떻게 냅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곡식할 때 곡으로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뒤에 용.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가져가는 거라고 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요? 비단견자입니다. 비단견자도 사료들을 간혹 보면은 우리 경제 파트에서는 제법 나오죠. 왜냐하면 예전에 세금을 걷어갈 때 쌀을 걷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 옷값, 특히 이제 비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비단을 많이 걷어가죠. 그래서 이제 비단견자, 비단백자 이렇게가 제법 나오는 편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비단이라는 뜻인데요. 비단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 변자가 붙으면 승려할 때 네, 그 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단증자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다시 갑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조는 곡식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을 내고요. 그 다음에 집에 부과하는 게 아까 조였었죠.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뭘 낸다? 비단을 내는데 요렇게 한번 같이 묶어주시는 게 여기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을 세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늘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이나 천이라는 배, 옷감이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 증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단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 호가 있으면 되는 조는요. 증세, 비단과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나요? 면포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면포와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조는 곡식을 내고요. 용은 비단을 내고요. 조는 비단, 그 다음에 면포, 그리고 말을 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한자는 진짜 어려운 거 없죠. 이 곡식 국자고요. 그 다음에 용자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비단견자고요. 비단증자고 뭐 가늘다. 그 다음에 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네, 요 두 개를 합쳐서 비단으로 보면 되고요. 이거는 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 많이 있는 면이죠. 그래서 면포. 그리고 이거는 요즘 뭐 마는 여름에만 주로 입긴 하지만 예전에는 일반민들은 거의 다 마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자를 보시면서 해석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쭉 한번 이어져 가볼까요? 토지가 있으면 조를 내고 집이 있으면 조를 내고 노동력이 있으면 용을 내고요. 조는 곡식으로 냅니다. 용은 비단으로 내고요. 그리고 조는 비단, 면포, 마로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한자는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호, 의, 외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갈지자보다는 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호외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죠. 호외에 뭐도 있다? 다시 복자죠. 이것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복으로도 되고 부로도 됩니다. 그죠? 부응할 때는 부로 읽는 거고 보통 이제 복이든 북이든 복이든 부이든 도금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다시 또는 중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호외에 뭐가 있다? 정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호외에 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쌤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거 아시죠? 요 호라고 하는 것은 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정은 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 외에 뭐가 있다? 정세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요런 것까지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뭐냐면 균전제에 기반해서 이렇게 조용조를 내는데 균전제가 무너지면 조용제도 무너진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은 조용조가 무너졌을 때 무슨 세금이 나오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양세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세와
정세를 가지고 모든 세금들을 압축을 시켜버리죠. 그때 이제 이 정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써먹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세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럼 지세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당시에는 이 토지 중에서 밭에 부과하는 것은 일정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 부과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토지에 부과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생산이 있는 토지, 즉 곡물을 생산했을 때 부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세는 내가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면은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든 그냥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든 간에 세금을 다 내는 형태가 되겠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밭, 토지에 대한 세금은 조라고 했고 농사를 짓지 않는 땅,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집이 있는 그런 땅덩어리에 대해서는 지세라고 해서 별도로 부과를 했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이제 그 정도로 한번 해봤고요. 이것도 역시 한번 간단하게 한자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 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봤지만 법칙할 때는 칙이지만 우리가 이런 문장 구조 속에서는 곧 즉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네, 밭이 있으면 조를 내고 요 해석 구조는 충분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끌어올려 볼까요? 네, 밭이 있으면 조를 내고 집이 있으면 조를 내고 한자 다른 것도 올려주시고 네, 노동력 몸이 있으면 용을 내고요. 그 다음에 조는 곡식으로 내고 용은 비단으로 내고 또 이 조, 세조, 호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호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는 네, 비단과 면포와 말을 걷고 그 다음에 호세 외에 정세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냐 하면 당대의 균전제와 그 다음에 조용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한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조금씩 같이 해나가면은 혹시 이제 조금 처음 이렇게 한자 사료들을 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분명히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20분 내로 보시면 분명히 실력은 올라가실 겁니다. 정말 나는 한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또 한두 자는 선생님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한자 자격증이 2급이 있는데요. 저는 워낙에 한자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러 갔다가 실제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으로만 해결을 하지 않고 쓰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 달간 다시 이제 쓰는 연습을 해서 가서 합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연습들이 조금씩은 필요할 건데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 지금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들을 읽을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눈으로 봐두는 게 필요합니다. 조출, 증세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내용을 한번 한자 사료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건이었습니다.